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괴물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전략사령부를 출범시켜 북한의 핵과 쓰레기 풍선 도발에 강력한 응징 메시지를 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축구협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체부에 지시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네 번째 연임과 홍명보 감독의 선임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흑백 요리사가 넷플릭스의 비드라마 화제성과 출연자 화제성 조사에서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합격자는 물론 탈락자들 식당에도 예약이 대거 몰리면서 침체 일로였던 요식업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먼저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 본부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10월 1일이었죠. 땅에서는 현무라는 이 괴물미사일 현무5입니다. 최초로 공개가 됐고 하늘에서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죠. 미군의 전략자산, 3대 전략자산 가운데 하나인 B1B 랜서가 그 위용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네, 이 국군의 날 시가행진의 선두에는 호국 영웅들이 맨 앞에 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병들의 자랑스러운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네, 76주년 국군의 날 남대문에서 이제 광화문 월대로 이어지는 가도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장비 부대가 쭉 나가고 있고요. 타우루스 미사일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계와 부대가 이제 뒤를 따랐고 이런 가운데서 이 호국 영웅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 행렬의 맨 앞에 가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연도에 나왔습니다. 이 6.25 참전 노병분들 윤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광화문의 월대까지 행진을 했는데 이 월대를 온 게 9.18 수복의 의미를 되살리자는 거였죠? 그렇죠. 그때 9.18 수복 6.25 때 9.18 수복을 그때 당시에 그 중앙청이 이제 태극기를 꽂고 했을 때 그때를 또 되살리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게 그 노병들 그리고 호국 영웅들이나 또는 유가족을 이렇게 일종의 그 국군의 날 행사에서 최고 VIP로 이렇게 초대를 한 것은 이거에 저는 처음 보는 그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또 특히 이 카프레이드를 마친 호국 영웅들이 같이 서울 광장부터 강화문 그 월대까지 같이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을 했는데 저 행진의 장소의 제일 앞에 선봉에 선 것이 저 대형 태극기입니다. 윤 대통령 보이죠? 앞으로 지금 대형 태극기가 가고 있어요. 가고 네. 있는데 저 대형 태극기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고 박정모 소대장의 손녀인데
고 박정무 소대장은 6.25 때 그 해병 이사단이 9.28 수복 때 처음에 중앙청에 들어가서 태극기를 올렸지 않습니까? 인공기를 끌어내리고 태극기 예. 올리는 그 사진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다 알고 있죠. 그 박정무 소대장의 손녀가 한쪽을 잡았고 또 한쪽은 그때 박정무 소대장이 6.25 때 해병 이사단의 소대장이었는데 또 한쪽은 현역 그 해병 이사단의 소대장이 같이 이 태극기를 잡고 한 76년 후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해병 이사단 소대장 후배 그렇게 됐는데 그 이제 손녀와 76년 선배의 손녀와 현역 해병 소대장이 같이 태극기를 잡고 선봉에 갔었고 그 뒤를 윤석열 대통령과 호국 영웅들이 같이 이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가 행진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족 동반이었죠? 그렇습니다. 시가행진을 하는 장병들도 가족 동반,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가족 동반이었습니다. 장비 운용하는 장병들의 가족들도 이제 탑승해서 시가행진에 함께 나가는 모습이에요. 저도 실제 이 시가행진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상당히 저기 장엄한 그런 또 감격의 순간이었는데 군악대, 전통 악대, 또 의장대 공연으로 시작이 됐고 블랙 이글스가 또 축하 비행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올해 행사를 꼭 지켜봐야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시가행진이 없을 것이다라고도 또 밝힌 만큼 정말 감개무량한 시가행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갑차 그림에는 다 안 나오지만 이런 기계화 부대 장병들이 자기 아들, 딸, 또 부인 이런 분들을 같이 이렇게 태우고 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실제 이제 전시대에 있는 장비들을 만져볼 수도 있으니까 어린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 천무, 현무, 백호까지 우리 최고의 K 방산 무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역대 최초로 시가 행진에 앞서 호국 영웅과 유족 8분이 탄 차량 퍼레이드, 카 퍼레이드가 진행이 됐네요. 역대 최초 사례죠. 카프레이드를 한 것은 최초의 사례고 카프레이드에는 또 의미 있는 분들이 이제 몇 분이 또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 류재식 씨인데 연세가 제가 보니까는 92살이 있어요. 예, 92살이 있는데 아주 좀 정정하시더라고요. 예. 정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북한 목함질의 도발로 2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중사. 네. 그리고 또 K9 자주포 개발을 하다가 가루로 순직한 연구원의 아들. 네. 그리고 천안함 전사자 딸 이렇게 해서 8분이 경찰의 호위로 이 카프레이드를 벌였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첨단 장비를 운용하는 그 장병들의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퍼레이드를 했어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 연구원의 아들이나 전사자의 딸 이렇게 가족들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네. 그런 어제 행사였고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뭐 훈련소 마칠 때 이런 때는 없었던 상황이 좀 꽤 오래 전부터 있죠. 훈련소를 마치면 가족들을 초청을 해요. 그렇죠. 네, 가족들 초청하는 이런 것이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저도 그 용산 근처에 가서 네.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저도 논창 근처에 갔습니다. 네,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네. 참 좋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렇죠. 저희들 그 훈련소 나올 때는 어디로 배치되는지도 몰랐어요, 가족들이. 네. 나중에 이제 편지를 써냈는지 알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군 장병 가족들에 대해서 예우를 좀 확실히 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어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기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광화문 월대 앞에서 펼쳐진 기념식의 또 하이라이트 블랙 이글스가 이제 저렇게 축하 비행을 상공에서 했고요. 이때에 맞춰서 태극기가 또 하늘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네. 지금 저 태극기가 이게 날아오르는 모습입니다.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국군의 날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네, 6.25가 터지고 95일 만에 1950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우리 군이 이제 서울을 수복합니다. 그래서 9.28 수복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날을 재연하는 이벤트가 펼쳐졌죠? 그렇습니다. 바로 1950년 9월 28일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서 이제 송국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이 시가행진에서의 호국 영웅이 봉송한 바로 대형 태극기가 블랙 이글스가 이 비행을 하는 그때를 맞춰서 하늘로 지금 풍선에 의해서 날아오릅니다. 저게 시점이 딱 맞은 거예요. 저게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광화문 월대 위를 나르면서 올라갑니다. 아주 절묘했는데 바로 저 장소입니다. 해병대가 1950년 서울을 수복하고 박정모 소위등 중앙청에 다시 태극기를 개항을 했거든요. 어제 이 대형 태극기를 봉송하는 과정에 박정모 소위의 손녀 또 그리고 현직 해병대 이사단의 소대장이 태극기를 맞잡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은 저 자리에 이제 중앙청이 없어졌지만 그렇습니다. 그때는 중앙청에 이제 그 태극기를 인공기를 끌어내리고 이제 해병대가 구입할 날 올렸죠. 그렇죠. 바로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로 없어진 바로 일본의 중앙청이었는데 그 당시에요. 그 바로 중앙청에 바로 올려졌던 그 태극기를 그대로 재현해낸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공항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기도를 망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밖에도 단호한 단어가 많이 사용됐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에 미국을 방문을 했을 때 중요한 그 합의를 하나 했었죠. 그때 한반도 핵 억제 그리고 핵 작전 지침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북핵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해왔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들. 또 지금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을 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통일마저 부정한다. 이제 최근의 그 상황이죠. 아주 네네. 그 중요한 상황입니다. 적대적 국가로 이제 김정은이 우리를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을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한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은 그리고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 그 말이 이제 굉장히 예,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의미.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때 바로 대응을 해서 그때 그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 대응을 해서 북한 정권이 종말이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했고 대내에 대해서 안쪽으로도 우리 이 군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다. 네. 이런 이야기. 사막에 나타나는 예, 사막에 나타나는 네. 신기루다. 그 허황된 거다 이거죠. 허황된 거다. 저거 선의가 없다는 거죠. 이미 김정은이 적대적 국가를 선언을 한 상황에서 저기 그 남첩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안보 불감증이고 그거는 신기루다. 그리고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인류 역사는 증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평화를 지키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어떤 신기루 같은 적의 선의에 기대를 해서 하는 그 방법이 있고 아예 적이 이렇게 눈보지 못하도록 강한 군사력을 갖는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계속 이 강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2차 대전 직전에 네. 히틀러를 만난 영국의 체인벌린 네, 총리가 네, 네. 그 유명한 유화책으로 완전히 히틀러가 쏘아 넘어갔죠. 폴란드를 침공 절대 안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2차 대전을 불렀고 그렇습니다. 단호한 처칠이 히틀러를 퇴각시킨 네. 그게 이제 역사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 2차 대전도 그렇고 해외 사례를 다 봐도 지금 그 현대에서 해외 사례를 봐도 결국 이 적의 선의에 기대하는 그런 곳에서는 불안해요. 불안하고 확실한 강력한 이 방어 체계가 있어야지 평화가 오는 거죠.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2023년에 미에서 많은 신무기가 대거 공개됐습니다. 특히 첨단 무기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각종 로봇 무기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현무5, 1, 2, 3, 4, 5 가장 최신형입니다. 개걸음 행진이 큰 화제였습니다. 개걸음쇼 어떤 것이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개가 옆으로 이렇게 걷거든요. 저 앞에는 사족보행 로봇이 앞에 갑니다. 저 강아지가 아니고요. 사족보행 로봇이 지금 앞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기계화 부대 위용. 지금 이제 성남 서울공항에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기계화 부대가 나가고 있고, 현무5입니다. 저게 이제 20m 관 안에 있는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자, 과연 저게입니다. 차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좀 더 길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말이에요. 화제였습니다. 현무5의 개걸음쇼. 개가 어떻게 걷습니까? 옆으로. 자, 이게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차량이라는 것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만 이동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이 9개의 축 그리고 18개의 바퀴가 이제 움직이는 건데. 자, 보시면 네.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이른바 개걸음쇼인데 타이어만 돌려서 대각선으로 사선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저기 가잖아요. 저 타이어가 사선으로. 보고 계시죠? 네, 전체가 다 사선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렇습니다. 옆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개걸음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계시죠? 예, 네. 놀랍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사선으로 기동을 하는 것인데 우리 현무5의 경우에는 9축, 9개의 축이 있고 이제 18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전부 오른쪽 같은 각도로 돌려서 개걸음으로 사선 이동을 하는데 현무가 참 대단합니다.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트. 네. 그러니까 벙커에 숨더라도 바로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격 능력과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제 시가영진에서 뭐 여러 가지들이 많았습니다. 아파치 이 전술 비행도 있었고 블랙 이글스 비행도 있었고 태권도 시범도 있었고 많은 게 있습니다만 많은 우리 보시는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환호성을 지른 게 바로 이 현무5의 개걸음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K방산, 개물미사일 현무, 북한의 전 지역을 초정밀, 초고도 위력으로 타격이 가능합니다. 네. 현무5는 탄도 중량이 무려 9톤, 8톤 이상입니다. 북한의 화성 미사일 신형보다 2배 이상 크죠. 재래식 무기지만 위력은 가히 전술 핵무기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의 화성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그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 화성포가 2주 전에 최신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한 게 미사일 이름이 화성포 11-4.5형입니다. 4.5형이 왜 그러냐면은 탄도 중량이 4.5kg라고 4.5형이에요. 그게 자랑스러워서 이름까지 4.5로. 네, 4.5톤, 예. 4.5톤인데 현무는 8톤 내지 9톤입니다. 2배가 더 많죠. 그리고 비행 거리는 좀 비슷하지만 이게 그 중량을 줄이면은 탄도 중량을 줄이면은 현무는 훨씬 더 많이 나가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압도적인 것이고 이제 세계 최대의 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8톤 내지 9톤이. 세계 그래서 최강의 벙커버스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벙커버스터라는 게 어떤 지하의 시설이나 은신처를 이제 파괴를 하는 거죠. 그 위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김정은 지휘부 벙커 지하에 있는 벙커 같은 것도 바로 이거 개별을 할 수가 있는 이 그 아주 강렬한 이 무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원래 사거리는 조금 전에 나왔다시피 3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400까지 가고. 네, 그런데 이것을 탄도 중량을 줄이게 되면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급이 돼요. IRBM이. 예, IRBM이 되는 겁니다. ICBM은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 IRBM이 되면은 사거리가 3,000에서 5,500km까지 확 늘어나니까 북한의 화성포에 비해서는 성능이 월등한 거죠. 네. 최근 이스라엘군이 지하 19m 아래에 모여있던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죠. 그리고 수뇌부의 90% 이상을 이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모조리 사망케 했습니다. 현무5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벙커버스터라고 하는데 또 다른 벙커버스터, 아까 노란 거 보셨죠? 타우루스도 공개가 됐어요, 같이.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현무5가 어느 정도냐 이 부분도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벙커버스트입니다. 네. 지하로 숨더라도 그 밑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어서 공격이 가능한 건데 이게 이제 발사될 때 안전성을 위해서 발사되고 난 이후에 추진 전파가 되는 콜드론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낙하해서 지하를 관통해서 지하 무려
50m, 방금 전에 헤즈볼라 말씀하셨는데 더 밑에까지 들어가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현무5의 경우에는 지상, 공중 1000km 상공에서 마 10으로 낙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속의 10배로 떨어지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수뇌부들이 벌벌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시가행전에서 보였던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그 미사일은 대전에서 평양까지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바로 벙커버스터 타우루스입니다. 네. 말 그대로 북한으로서는 현무5 타우루스까지 가공할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이 사용한 그 벙커버스트하고 현무5를 비교하면 아주 간단하게 비교가 돼요. 어떤 거죠? 이게 그 이스라엘 사용한 벙커버스트는 2m 콘크리트 벽을 간통을 하는데 두께 2m짜리. 예, 두께 2m. 네. 우리 현무5는 지하 50m까지 초토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 엄청나죠. 그리고 한 7m도 박살낸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건 완전히 이거 간통을 완전히 해서 이제 개멸을 시킬 수 있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이 탄두 중량이 이스라엘이 이번에 사용했던 것은 870kg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우리 현무5는 8톤 내지 9톤이죠. 10배래. 10배입니다. 10배. 네. 무게 중량이 10배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특히 이 북한이 오물풍천도 날리고 막 도발을 하니까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이것을 이제 북한에 대해서 경고용으로 보여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징검다리 휴일인데 10번째 쓰레기 풍선이 또 날아왔어요. 우리 군은 이상한 게 발견되면 즉각 응징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절대 손대지 말고 계속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전략사령부 창설식을 열고 부대기를 수여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를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하고 계십니다. 더욱 단단해진 한미 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입니다. 이 전략사령부의 창설 준비 본격적으로 된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그 전후였죠?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사가 필요한 이유가 한미 동맹 협력 작전 수행 능력을 가공할 정도로 이제 높일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임기 시작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2년 5개월의 꼼꼼한 창설 준비 속에 본격화됐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적에겐 공포와 전율, 국민에겐 믿음과 신뢰. 그러니까 전략사가 필요한 이유는 보다 더 전쟁에 대한 수행과 대응, 방어 체계를 견고하게 밀도 있게 미군과 함께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가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고 이제 총괄이 됩니다. 북한의 핵,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억제, 대응 업무까지도 맡는 것이 바로 전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사가 실제로 총괄한다는 무기 체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국형 그 삼축 체제가 지금 6회공에 다 분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킬체인, 미사일 방어 체계, 또 대량 응징 보복 이게 이제 한국형 삼축 체제인데 이것이 이제 총괄하는 부대가 전략사가 되는 것이죠. 새로 이제 통합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가령 지금까지는 육군 미사일 전략본부가 운영했던 조금 전에 저희들이 설명한 지대지 미사일 현무, 그리고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 또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들이 전략사의 지휘 통제를 일제히 받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아주 중요한 그 군 정찰 위성 그리고 사이버 주요 전력도 전략사가 점점 더 이제 역할을 확대하면서 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초대사령관에는 육군이 아니고 공군에서 임명이 됐어요. 진영성 공군 중장인데 이 미군도 보니까는 핵 전략을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쪽은 공군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전략사는 이 핵 전략 전문가들, 작전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사령관은 공군 중장,
공군 중장이 새로 취임을 한 거죠. 네. 물론 미군에도 전략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전략사 간의 공조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미군 그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거죠. 우리 쪽에서 카운터파트가 돼서 이 한미 핵이나 재래식 그 무기 통합 문제나 또 미국 전략사령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훈련도 이제 같이 합동훈련도 실시를 하게 되고 전략사 간에 또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겠죠. 이제 양쪽이 생겼으니까는. 그래서 앞으로 연락장교를 서로 파견을 해서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추는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군 전략사는 실제로 ICBM, SLBM, 잠수함 발사죠. 핵 조기 경보 체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전략사가 이름을 같이 만든 이유는 그 같이 이제 앞으로 논의한다. 연락 장교를 서로 보내서 양쪽에 다 상주하게 하는. 그렇지. 양쪽에 이제 서로 상주를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어떤 뭐 첩보 사항이 있으면 또 교환을 하고 무기를 또 호환을 또 서로 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 일정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논의를 할 연락 장교가 양쪽에 다 파견이 돼서 명실상부한 카운터파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송국건 본부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윤 대통령이 관할 문체부에 특별 지시했습니다. 정명구 회장의 사연임과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 문제가 여론의 질타를 넘어서 당국의 심판대위에 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이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매우 강도 높은 지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온 국민들이 관심이 또 축구협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에는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도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축구협회와 관련된 여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이 돼야 된다. 이런 자범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유인촌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이전부터 강한 개선 의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표팀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된다는 점들을 강조했고요. 축구협회의 관리, 감독, 책임 있는 문체부가 의혹,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 유인촌 장관도 이미 축구협회의 회장이 이 선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홍 기자님, 문체부가 이제 오늘 오전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할 텐데 윤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한 내용 속에는 홍명보 감독 문제만이 아니었다. 전임 윌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관련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몽구 축구협회장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두 감독,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 혹은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린스만 감독 때 오히려 이 정몽규 회장이 직접 뭐 감독 후보군들 면접을 본다든가 회장이? 네. 그리고 사실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사실상 결정해놓고 이사회에 통보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미 당시에 애초에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이 이루어진 것도 모자라서 사실을 이제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10차 회의 때 5명 으로 이제 후보군을 줄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해상 전력강화 위원장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 그 이제 위원장이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축구협회 측은 뭐라 그랬냐면 이 정 위원장이 우리한테 이 감독 선임권을 요청했다. 말하자면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 이임생 이 기술이사가 또 이렇게 직접 뭐 면접을 보고 사실은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렇죠. 면접을 본 것이고 심지어 홍명보 감독은 말이 면접이지 면접이 아니라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자리를 맡아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인생 기술이사가 말하자면 내부 규정에 맞지 않은 이런 일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정몽규 회장의 의지가 들어있었다.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축구협회의 밀실 선임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10월 2일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 핵심 내용 들어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련자 문책덕의 처분 요구는 10월 말 최종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점이 감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이에 대한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네, 이 결과를 저도 좀 더 쭉 봤는데 한마디로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이 중요한 보직을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인 문제부터 이게 심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두 감독에 모두 공통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절차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자 이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스만 감독은 정명구 회장이 거의 결정해놓고 이사회에 통보했죠.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의 경우에 이 경우에도 지금 이임생 기술이사가 본인이 오히려 면접이라고 하지만 직접 야밤에 그것도 자택 근처에서 만나서 맡아달라 요청을 하고 이게 7월 5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다음에 7월 8일에 대국민적으로 이제 언론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발표하고 나서 이사회 의결이 그럼 언제 있었냐? 이게 7월 10일에서 12일에 있었다고요? 네. 말하자면 발표를 한 뒤에 이사회 의결이 있고 이것도 서면으로 있었다고 해요. 모든 게 다 엉망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내가 지금 이사회 입장이라면 나는 의결한 적이 없는데 이미 언론에 발표가 난 거고 이거 후에 그냥 후속으로 서면 결의하는 거 이거 요식행위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이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다 묵살됐고 그래서 7월 5일에 만나고 8일에 언론 발표하고 10에서 12일에 요식행위로 서면 어떤 결의 받고 그다음에 15일에 바로 말하자면 야밤에 만난 뒤에 불과 열흘 만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이런 어떤 졸속 행정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홍 기자님 설명을 들어본 여러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왜 저렇게 무슨 야밤이 나오고 전후가 달라지고 그런 것을 왜 저렇게 하지? 자, 지금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도마에 오른 이 홍명보 감독 일단 9월 30일에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어요. 이 자리에서 억울함도 토로했고 나는 계속 가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개인 심정은 억울함입니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억울한 것도 있다.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홍 감독은 정상적 절차로 1순위 평가받았다고 들었다. 자, 들었다가 중요해요. 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 감독은 이어서 국회에 갔더니 내가 들었던 말과 다른 게 있더라. 그러니까 저게 또 화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 때 나온 이야기는 자신이 당초에 들었던 이야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바로 뭐가 있냐. 축구협회의 이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홍정선 기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공정한 면접, 그다음에 평가 심사 이후에 최종적인 결정을 정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건데 네. 홍명보 감독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쟁점이 되는 10차 회의록 등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해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축구협회가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 10차 회의록이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내용도 여러 사람들을 수긍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된 중간 감사가 7월 29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 감독이 그런 의사 표명을 한 지 하루 만에 실제로 10차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후보를 5명으로 압축을 했어요. 그리고 정혜상 위원장한테 이 5명을 면접해서 위원장이 결정해서 보고하시면 좋겠다 했는데 네. 이 정혜상 위원장이 3명으로까지 줄였어요. 여기에 네. 2명이 외국인 감독이고 1명이 홍명보 감독인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이제 3명으로 줄여만 놓고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상 이유로
이제 이후로 본인이 이제 사임을 했는데 그 뒤에 그러면 이것은 전력 강화 위원들이 나서야 되는데 배제가 됐다, 무력화가 됐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렇게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나선 과정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아니 문제는 10차 회의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 뒤 11차. 11차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결과를 본 축구계 안팎의 시선은 그렇다면 지금 홍 기자 말씀하신 대로 최종이라는 그 11차 회의록으로 쏠렸어요. 이걸 보자. 자, 정몽규 회장은 국회에 나갔을 때 11차 회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망신을 샀어요.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11차인데 11차 회의가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정혜성 위원장, 전력 강화 전 위원장이 사임한 이후에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면담을 진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된 11차 회의도 있어야 되고 회의록도 있어야 되고 또 평가서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듯.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현안 질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국회의원들이 정몽규 축구협회장한테 회의록을 보여달라 이러니까 11차 회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11차 회의록인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야기에 대해서 머쓱해졌죠. 그렇습니다. 이게 미궁소로 빠져드는 게 외국인 감독을 포함해서 홍명보 감독까지 면접 기록 그다음에 심사평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의 의혹이 커집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축구장에서 감독 나가라는 소리가 나오는 그런 한심한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당국이 빨리 나서서 의혹을 명쾌히 규명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경기력을 깎아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요리 오징어 게임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만 그렇게 실제로 불리더군요. 흑백 요리사의 돌풍이 요란합니다. 매우 거셉니다. 흑 요리사, 백 요리사 할 것 없이 예약이 그야말로 줄줄이 늘어섰다고요? 네, 이제 여기서 흑 요리사는 말하자면 본인이 독학으로 했다든가 이렇게 제야의 고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이제 흑 요리사라고 하고 백 요리사는 이미 명성을 얻은 유명 스타 셰프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대결을 벌이는 이 요리 예능인데 이게 예능계 오징어 게임이다, 요리 오징어 게임이다 이렇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건 물론 시청률이 높다, 그 출연한 자들에 대한 어떤 면면이 화제성이 크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피부에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일단 그런 그 사람들의 식당 얼마나 예약이 늘었어 이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나도 한번 먹어볼 수 있나? 네, 이제 여기에 최강덕 셰프가 있습니다. 뭐 이전에 다른 예능에 출연해서도 이미 스타 셰프지만 이전에도 인기 식당이었지만 10월 한 달치 예약을 받았는데 2분 만에 2만 명이 몰려서 1분 만에 그냥 한 달치가 다 매진이 됐다는 겁니다. 저런 걸 순식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요, 여기서 이제 합격, 불합격, 뭐 다시 다음 대전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탈락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좋은 현상은 탈락한 사람까지도 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유비빔 씨라고 비빔밥의 유비빔. 진심이 네. 이름도 그래서 비빔으로 개명을 한 이분 지금 탈락했지만 1차전에서 탈락했는데도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내가 저도 진 게 아니야. 저도 관심이 가더군요. 줄줄이 문만 닫았던 파인다이닝. 비싼 데죠. 오마카세. 일본 말이긴 하는데 이게 맞춤형이란 얘기입니다. 이모카세란 말까지 나왔어요. 자, 이런 식당들에도 부활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손님도 줄어들고 근데 이런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는 굉장히 고가의 재료를 써야 되는데 준비해놓고 손님이 오지 않으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 닫는 곳도 생기고 아니면은 저렴한 재료를 써서 가격을 낮춰서 또 생존 전략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이 사실 예능이 이제 시작한 지 1주,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고가의 식당도 무려 바로 한 주 전보다 예약이 150%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네이버, 카카오 등이 흑백 요리사 식당 지도 리스트를 따로 만들 정도라고요. 정말 난립니다. 맛있쥬
가봐야주 유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흥행을 하다 보니까 식당 검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앱 관련해서도 카테고리로 이걸 제작을 할 정도인데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따로 이제 만드는데 네이버의 이 녹색창의 검색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무려 33배 이상. 예. 크리스마스 때보다도 더 많아. 근데 이렇게 평일인데 그 정도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셰프들 중에서 최현석 셰프 또 여경래 셰프는 워낙 유명하거든요. 근데 흑백 요리사에서 만든 메뉴를 실제로 이들이 이제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지도 앱에서 흑백 요리사 식당 무려 총 118군데가 6군데? 6군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출연자는 100명인데 왜 116개일까? 한 분이 2개, 3개 운영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자, 특히 이 흑백 요리사를 통해 새로 발굴된 흑 요리사들이 단연 화제의 중심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두 분만 소개를 해드리면 급식대가 이미영 조리사분이 있고 또 만화가게 운영하던 조강호 셰프가 있는데 이 급식대가는 별명만 그런 게 아니라요. 수식어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서 급식을 하시던 분인데 퇴임하신 분이에요. 네. 그때도 굉장히 맛있어서 인기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소스라든가 뭐 굉장히 생경한 재료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육개장, 멸치볶음, 겉조리, 수육 이런 우리의 음식들을 재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고 조강호 셰프는 본인이 만화방 운영하면서 철냄비 짱이라는 만화책을 봤대요. 철냄비 짱. 그걸 보고 나 이거 그대로 만들어봐야지 이러다가 이제 이게 시작이 돼서 정말 진심이 돼서 이게 중식에 빠진 분이라 중국의 요리책을 스스로 번역해서 그렇게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급식대가 이미영 씨 15년간의 조리사 생활을 마치고 최근 은퇴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은퇴 기념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급식 맛있어요? 네, 얼마나 맛있어요? 저녁이요. 감사합니다.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거의 이제 외우고 있으니까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하고 이름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제일 기분 좋았어요. 중식대가로 유명한 분이죠. 반세기 요리 경력의 여경래 셰프. 놀랍게도 후배 제자에게 졌습니다. 의연한 패배 소감이 큰 화제가 됐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제작진 쪽에서 찾아왔을 때, 그럼 내가 한번 이겨도 손해, 저도 손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좀 더 생각하니까 재밌겠다. 재밌겠다를 왜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가게 되면 후배들한테 동기부여를 줄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자체가 후진양성에 그걸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되면 내 스스로 합리화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고 생각해 이래저래 방심해 한 방에 땅 갔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은혜를 갚는 것, 그 스승을 이기는 겁니다. 저런 여유 있는 스승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흑백 요리사가 살려낸 건 우리 요식업계만이 아닙니다. 다 꺼져가던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도 되살렸죠. 그렇습니다. 사실 요새 넷플릭스에서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투자 축소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하지만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 이랬는데 지금 오랜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그것도 예능이 지금 세계 시청률에서 1위를 찍은 겁니다. 화제성 1위는 2주째. 화제성에서도 화제성은 2주째고 시청률, 세계 시청률도. 시청도 1위를 찍는 대단하네요. 이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넷플릭스가 다시 우리한테 투자하지 않겠느냐. 역시 K 콘텐츠야. 네, 그리고 이게 저는 드라마를 거쳐서 예능까지 확대됐는데 이게 또 K-무비까지도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모든 일에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이게 넷플릭스가 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편당의 제작비가 커지면 그만큼의 출연료를 못 주는 그만큼의 제작비를 투입할 수 없는 국내 제작사가 또 어려움을 겪거든요. 양쪽 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현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연말에 오징어 게임 2 개봉되잖아요. 오징어 게임 하나로만 안 됩니다. 요리 오징어 게임이 성공했으니까 K 콘텐츠 또 다른 어떤 오징어 게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홍종선 전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징검다리 휴일이 2번이나 있어서 제가 하루 거리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쉬더라도 의미는 명확하게 알고 기려야겠죠. 내일은 단군 왕검께서 홍익인간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신 개천절입니다. 저는 4일 오후 1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